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신흥국들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권력도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신노멀 시대, 과연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하는 2011 세계 전략 포럼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TV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마련한 세계 전략 포럼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열기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권력의 이동, 새로운 현실,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이번 포럼에는 신노멀 시대의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할지를 차분히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일까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열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통해서 그 생생한 열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임정 기자 나와주세요. 네, 세계 전략 포럼 2011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온 세계의 이목이 지금 2011 세계 경제 전략 포럼에 집중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정리해 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일단 향후 미래 사회를 지배할 핵심 트렌드들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세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선진국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 어떤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지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전 내내 열띤 토론과 연설이 진행된 셈인데요. 이제 오전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포럼의 대미를 장식할 3개의 세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일단 잠시 후 1시 20분부터는요.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별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 S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세션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얘기니만큼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중국은 많이 더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가치를 더욱더 인정받았습니다. 신흥국은 이제 더 이상 선진국들을 따라가는 그런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조금씩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신흥국의 고성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신흥국들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과연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또 하나, 내년 글로벌 경제 발전에 악재로 등장할 만한 변수는 없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3시 10분부터는 네 번째 섹션이 이어집니다. 과연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살펴볼 텐데요. 경영 전문지 포춘에서 뽑은 생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컨설턴트 가운데 하나로 뽑힌 램차란 차란 어소시에이츠 대표와 전성철 세계경제연구원 대표이사 회장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비단 경영자들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정보들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4시 50분부터 진행되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리차드 와스뿐만 아니라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 한스 울리 자이트 주한 독일 대사 등 다양한 연사들의 견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별 연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이 쏟아질까요? 그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신흥국들의 급격한 부상. 글로벌 다급체제. 새로운 현실. 소용돌이치는 세계경제, 글로벌 경제 권력의 재편.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경제 권력 이동. 이 같은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10년 성공적인 기초를 발판으로 한층 발전된 2대1 세계전략 포럼 2010. 세계 최고의 경영구루들과 경제 스카들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으로 새롭게 전개될 현실을 준비하십시오. 월가의 신화 로버트 루빈, 경영의 현자 렌차란, 세계 3대 미래학자 리처드 왓슨, 제이커브 창안자 이안 브레머, 신흥시장 투자의 교본 프랭크 유르겐 리터, 글로벌 경제분석의 대가 존 워커, 아시아 경제분석의 핵심 브레인 라지브 리소스, 중국 대표 경제발전론자 차오이다, 메나의 최고 경제전문가 나세르 사이디. 아시아 신묵들의 도전과 이에 따른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 권력의 등장에 따른 국가 전략. 정치와 경제 권력의 이동에 따른 가계의 새로운 투자 플레이. 급부상하는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전략. 기업들의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창조적 혁신을 위한 신경영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불확실성 속 신흥국 선두주자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to the forum. I hope you all enjoyed your lunch. So why don't we begin the program for the afternoon? We have three very exciting and interesting sessions planned for 오늘 this 오후에도 afternoon. 세계의 흥미진진하고도 유익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3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획재정부 곽재완 장관님을 특별 연설자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새로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후 경제정책을 총괄해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국 경제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성수 전 국무총리님,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님, 존 워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회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셔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경제를 조망하고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세계 전략 포럼 2011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신흥국이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담 역시 신흥국의 위상을 격상시켜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극체제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지구촌 빈곤층이 금융위기로 2009년에만 5천만 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가 간 개발 격차에서 오는 불균형은 여전하며 국가 내 양극화도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요즘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이 미국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세대 간 분담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 포퓰리즘이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견해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제스민 혁명에서 출발한 중동 사태를 보며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식품 가격 급등과 청년 실업의 아픔을 생생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재난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이상재해가 가져올 위협에 대하여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일본 재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우리는 새천년의 두 번째 10년을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미정유의 금융위기는 새로운 규범, 뉴노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G20 등을 통하여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뉴노멀로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시장의 기제를 존중하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정한 지구촌 건설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한 해 한국에서는 영어 알파벳 G가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룹을 의미하는 G의 위상은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각오는 Going Global, Green and Great이란 슬로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녹색 성장과 같은 신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한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고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란 칭송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은 지표와 체감 사이에 커다란 온도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의 주제인 스트래티지와 사우스 코리아를 대표하는 S를 화두로 여러분들께 S의 경제적 미학이란 주제로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S는 동경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식스팩을, 여성분들은 S자 몸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총괄부서 장관으로서 제게 S는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세계경제의 더블딥 논쟁에서 저는 소프트 패치를 믿습니다. 다만 유로존 재정 적자의 지속,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과 함께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지적되는 신흥국의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등 스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서 세 가지 S를 말씀드리며 대한민국의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 Sustainable Growth입니다. 지속가능성은 이제 환경을 뛰어넘어 세계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져야 하겠습니다. 세제, 예산, 금융, 환율 등의 정부 정책과 국가 간 협력 문제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 노력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투자가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일할 터전을 빼앗는 상황은 공멸의 길입니다. 민관협력, 노사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산업 간 협력 등 상생의 노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서민의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도 절실합니다.
유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입장을 오펙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은 근린 궁핍화의 원리에 따라 세계 경제의 성장을 방해할 것입니다. 최근 G20에서 식량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한 국제 협력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결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회적 책임과 공감대, Social Responsibility와 Sympathy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국정지표로 설정했습니다. 영국의 젊은 지도자 데이비드 캐머런은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 빅 소사이어티, 거대한 사회의 재건을 국정 철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사회적 메시지는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사귀면 250명의 친구가 늘어난다는 이른바 250의 원리에 따라 저희 패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정부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민관 협력이 중요하고 또 그 못지않게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최근 크게 늘어나서 500여 개에 이르렀으며 공적 개발 지원, ODA 외에 기업의 사회적 공헌 책임, CSR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의 힘입니다. 지난 G20 개발 컨센서스 합의 이후 ODA와 민간 개발 원조, PDA와의 연계 방안을 활성화하여 개발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따뜻한 사회를 지향할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가 간 협력에 있어서도 신흥 공여국의 높아진 위상을 감안하여 남남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망, 세이프트넷의 내실화입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였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경고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라잔 교수는 서브프라임 위기의 근본 원인이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실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복지 역시 문제임을 지금 우리는 유럽 재정위기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복지를 기조로 우리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정립해야 합니다. 경제의 자동 안전장치로서 사회 안전망의 군사를 빼고 근육질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자 노력한 독일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우리는 참조하여 복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2000년 새천년 개발 목표를 내세우며 우리는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이성적 과열이 가져온 파생금융,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가치의 버블이 세계적 위기를 초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천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여 더 나은 선, greater good을 실천하는 기부와 나눔, 헌신, 혼을 불어넣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뉴노멀의 새로운 가치로 에서의 경제적 미학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보호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는 민관 협력, 안전망의 내실화, 바로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가치, 더 안정된 시장경제, 더 잘 사는 지구촌 건설에 기여합시다. 그저 운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노력, 바로 그것이 다가오는 10년, 아니 100년을 우리 후손들이 더 번성할 수 있는 원천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inister Pak. I would like to thank the Minister once again for taking time out of his busy schedule to deliver 바쁜 his 일정 special address 중에서도 at 특별 our forum. 연설을 위해 방문해 So we're 주신 now going to move on 장관님께 to the 감사드립니다. afternoon sessions. 그럼 We're going to begin 오후 session 3. I 세션을 would like to ask the 시작하겠습니다. moderator, the presenters, and the panelists 제3세션의 발제자와 좌장 그리고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는 무대 위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세션에서는 투자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하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신흥시장 투자의 뉴 프론티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흥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고수익을 보장하는가 2012년 글로벌 경제 최대의 리스크는 무엇인가입니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워커 맥쿼리 코리아 그룹 회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또한 맥쿼리 캐피털의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의 헤드를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오후 아주 흥미롭고도 시의적절한 주제를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 오늘 투자 기회와 경제 성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발표를 각자 한 20분, 25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패널리스트와 발제자 간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청중 여러분의 질문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각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린 후 존 워커 회장님의 발표를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저도 존 워커인데 다른 존 워커를 소개하는 드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글로벌하게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요? 그것도 한국에서 있었던 글로벌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제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지프 비스와스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십니다. 이분께서는 경제 분석과 전망을 총괄하고 계시며 고객 지원, 사업 개발, 그리고 미디어 인터액션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는 남아시아를 총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에 계셨으며 그 전에는 UBS에서 아태 국가 리스크 쪽 익세큐티브 디렉터로 계셨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국제 기구에서 일하셨습니다. 그중 세계 4대 자산 운용사인 퀸즐랜드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의 펀드를 운영하셨고 또한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한 바 있으십니다. 잠시 후에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또한 존 워커 씨의 흥미진진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존 워커 씨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십니다. 앞서서는 옥스퍼드 이코노믹 포어캐스팅이라는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83년에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전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망과 분석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전략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옥스포드에서 그리고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에서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73년에서 77년까지 영국 재무부에서 경제 고문으로 단기 전망부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코노미스트 신문의 컨설팅 사업부에 계셨으며 궁극적으로는 브뤼셀의 유럽 경제 공동체의 특별 고문이
1980년에 되셨습니다. 존 워커 씨의 좌측에 앉아 계신 분은 핌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홍기명 대표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아시아 지역의 여러 활동, 즉 핌코의 도쿄,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에 있는 4개의 사무소를 관리하는 일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또한 글로벌 운영위원회 위원이시며 2010년 핌코에 오시기 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아시아 지역의 부사장을 맡으셨으며 그 전에는 한국의 JP 모건의 총수이셨고 또 오랫동안 뱅커스 트러스트를 포함한 투자은행 쪽에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공통점이군요. 홍 대표님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와 계십니다. 마이클 헬백 씨는 한국 스탠다드 차터드 금융지주와 SC제일은행 경영지원 및 대외협력 본부장이십니다. 마이클 헬백 씨께서는 작년 8월부터 이 일을 수행해 오셨습니다마는 그 전 5년 동안 브랜치 매니저이자 COO로서 도이치뱅크 서울 사무소에 계셨습니다. 그 전에는 도이치뱅크에 오랫동안 근속하셨는데 타이완에서 또 필리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먼저 존 워커 회장님을 초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동명이인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모르면은 뭐 위스키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존 워커 머커리가 아니다라고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발표를 하면서 저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또 투자 전략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글로벌 경제를 우리가 2020년까지 내다봤을 때 어떠한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는 두 가지 그 중요한 움직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 유로존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흑자국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그 불균형 때문에 뭐 유럽의 중앙은행, IMF 또 다른 그 유로 국가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국가의 경우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은 사실 적자 국가들의 도움으로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지금 긴축으로 지금 돌고 있고요. 또 작은 나라에서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회원 국가들이 유로존 안에 남아있고 싶지만은 과연 유로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 통화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미국 달러화와 또 오펙 국가 또 중국과의 그 연계성입니다. 사실 모든 나라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이 그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갖고 있죠. 또 오펙과 또 중국은 이 그 재정 흑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개입을 해서 지금 그 고정 그 환율로 모든 것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 그 완화된 이 재정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완화된 느슨한 통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달러와 이제 연동된 나라들의 우리가 물가 상승의 압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펙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머징 시장에서도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플레의 조짐이 있고요. 이번 달에 특히 이 미국의 완화된 느슨한 통화 정책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현금이 많습니다. 이 경기 침체 시에 많은 회사들은 이 일자리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재고도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지금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많은 서방 국가들의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머징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을 보면은 중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재정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했는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지난 몇 년 전에 이런 이상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흑자가 이렇게 많이 이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 부채가 많이 올라갔지만 또 미국의 경우도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기업에서 많은 부채가 이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과 그리고 은행들이 이 적자를 키웠지 사실 기업들은 아주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업은 정확하게 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잘 조정이 되었고요. 많은 흑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는 오늘 주제와도 관련된 것인데 이머징 시장은 중기적으로 잘 될 것이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펀더멘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재정 적자가 굉장히 저조하고 또 인구 고령화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안 되고 대부분 소비자들도 이 빚에 시달리고 있지 않고 그리고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중산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에서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에서 또 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사실 통계 수치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머징 시장의 중산층이 아마도 16억 명에서 앞으로는 30억 명으로 15년 안에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트렌드로 다시 이제 돌아갔습니다. 저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장기적인 수치를 보는데 인도와 중국이 사실은 400년, 5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앞으로 40년이 지나면은 다시 경제 대국이 돼서 과거의 입지를 다시 회복할 겁니다. 중국과 인도 또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인구적인 분포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이 인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 인구를 보면은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고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활동 인구가 30년, 40년 안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반대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인도도 비슷한 트렌드를 가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또 저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고성장과 또 고수익이 연관관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자본 수익이 높다고 해서 뭐 GDP가 성장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뭐 자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더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죠. GDP 성장보다. 근데 GDP 성장과 자본 수익이 꼭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망치가 좀 컨센서스 대비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뭐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는 지난 10년간 몇 개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장기적인 데이터를 이제 봤을 때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를 보면 사실 아주 고성장한 국가들 5개국에 투자를 하면은 뭐 평균 수익률이 18.4%인데 사실 저성장한 국가에게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더 높습니다. 25.3%까지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장세를 보고 우리가 수익을 가늠할 수는 없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죠. 어쨌건 이 나라들이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그 가격 안에 가만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미묘한 뉘앙스를 잘 잡아서 뭐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실적이 좋을 건지 나쁠 건지를 정확하게 가늠을 하셔야만 제대로 투자 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컨센서스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컨센서스 대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전망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은 뭐 앞으로 이런 그 수익을 전망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그 일반적인 그 전망 예측뿐만 아니라 이 그 전망과 관련된 주변의 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글로벌 거시 경제적인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많은 그 투자자들에게 저희가 이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기관, 뭐 각 국가 정부, 중앙은행에게 저희가 저희 모델을 제공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보고서를 내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사실 저희가 뭐 모델을 많이 수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계속 펼쳐지는 그 현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회복이 아주 빨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측치가 아니고요. 1년 전에 전 세계 경제가 회복이 빨리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2010년 파란색 선이 저희 그 포캐스트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은 그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는 회복세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요즘은 경제적인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 통화와 관련된 불분명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요. 이제 통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이 됐지만은 선진국을 보면 생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이 생산성이 하락한 이유는 지진 때문이고
바로 쓰나미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산업 생산성이 3월 달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월 달에는 약간 올라갔는데 지난 24시간 전부터 이 수치가 약간 조정이 됐는데 어쨌건 이 지진과 쓰나미의 타격 때문에 이 그 전력 공급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신뢰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이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본의 경우 이 생산성이 상당히 그 약해질 겁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에도 상당히 많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고베 지진으로부터 저희가 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단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좀 그 하락을 하겠지만 이 복원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되면은 일본의 이 그 생산성이 향상이 될 것으로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으로 진입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그 경제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신호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그 고용 수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고용 수치가 좀 올라가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실업률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수준이었지만 최근 몇 달 전부터는 이 그 고용 수치가 좀 둔화가 됐고 또 자동차 산업이 서플라이 쪽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 쪽에서 수요가 좀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좀 경기 회복이 좀 탄탄하지 않고 이번 분기에는 이 정도 한 2% 정도의 성장만 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높지만요. 미국이 왜 이렇게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됐을까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뭐 식품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뭐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이 미국에서 올라가면서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또 뭐 고점을 지나서 이제 유가가 좀 떨어졌지만 다시 유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은. 그리고 또 미국 경기가 둔화된 주요한 이유는 주택 시장 때문입니다. WDB 주택시장에는 분명히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이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상환을 뭐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경우는 뭐 부동산 가치 대비 이 그 대출 금액이 높아지면은 이거를 상환 안 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좀 약화되었고 이게 은행에게도 문제가 됐고 또 정부 쪽에게도 문제를 떠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비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가 둔화된 두 가지 주요 이유는 기업들은 현금이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빈 장관님도 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싱턴은 지금 재정적인 그 불균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투자를 꺼려하면서 그 현금을 그냥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성장세로 계속 갈 것입니다. 주로 이머징 시장이 이런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G7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머징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라고 주목만 하는데 G7 국가의 경우도 사실 예전 그 위기 전의 그 위기 전 그과 비교할 때 그 미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그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G7 국가들도 이제 앞으로 그 회복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제 교역이 이제 크게 늘어날 것이고 뭐 한국, 태국, 대만이 여러 나라와 교역하는 물량이 여기 나와 있는데 특히 중국과 홍콩과 거래되는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에머징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죠.
이 3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는 물량에 비해서 훨씬 많았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제는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보다 중국과 홍콩으로 이제 수출되는 물량이 10배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시장에서 이 내수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시에도 소매 그 세일즈 수치가 굉장히 높았고 경기 회복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포캐스트는 다른 곳에서 나온 포캐스트와 매우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저조하게 성장할 것이고 일본에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지만 내년에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요.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제가 일일이 다 보진 않겠지만 중국과 인도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또 2013년이 되면은 인도가 중국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을 내다보면서 인도의 성장세를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2013년 어쨌건 중국과 인도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유로존이 와해가 되면 안 되고요. 또 유로존에 있어서 또 다른 이 채무 위기가 이제 터지면 안 되겠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지금 이머징 시장에 나왔는데 완화된 미국의 통화 정책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율을 우리가 적절히 억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또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 1년 동안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면 안 되겠고요. 또 앞으로는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을 저희가 하더라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머징 시장에서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또 유로존의 부채 위기가 없다면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불확실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좀 잘못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유로존이 사실 글로벌 경제에게 가장 큰 위험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로존이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면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전염이 돼서 결국은 이머징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채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일어날까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3자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그리스의 부채가 GDP 대비 200%까지 올라갈 것인데 이것은 지속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리스는 금융시장에서 차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긴축 재정으로 이제 가면서 이미 약한 그리스 경제가 더욱더 타이트하게 긴축 정책을 해야 될 텐데 이러한 긴축 정책을 과연 그리스가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이 구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정연한 이 구조 조정이 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채무 불이행을
인정을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디폴트 때문에 유로존의 GDP는 아주 적은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도표로 보여준 그 테이블이 있죠. 파란색 라인은 질서정연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은 GDP 대비 부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블 딥까지로는 안 가지만은 유로존 경제권은 상당히 저조한 둔화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어쨌건 이 질서정연한 구조 조정이 혼란스러운 구조 조정으로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독일이 이제 그리스에게 과거에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유럽은 아주 심각한 부채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차트를 보시면 프랑스 은행 또 독일 은행만 이런 부채에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은행들도 이 민간 부분에 대한 엑스포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에 대한 엑스포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6개월 전부터 3, 4년 전에 비해서 유럽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조조정이 무질서하게 진행이 되면은 유럽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전염이 되어서 고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유로존의 부채 위기가 심각해지면은 유로존의 GDP만 큰 폭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GDP도 큰 폭으로 감소해서 불가피하게 전 세계 GDP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존 부채 위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글로벌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위기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3, 4년 이내에는 글로벌 경제에게 큰 위험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로서는 이머징 시장이 우측 하단에 이런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데 경기 과열입니다. 경기 과열의 양상입니다. 이머징 시장의 경기 과열 양상이 중동 사태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원자재 가격,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유가가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배럴당 150, 200불까지 올라간다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이 있고 또 통화 정책이 긴축 정책으로 또 돌아가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율이 올라가면서 또 긴축 정책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즈니스 낙관론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투자도 감소하고 고용 창출이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 또 에머징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머징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식품 가격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브릭스 국가는 인플레이율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의 경우 인도만 제외한다면 식품 가격이 인플레이율을 많이 야기시켰는데 대부분의 브릭스 국가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두 개의 슬라이드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만 인플레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잉 카파 문제도 있죠. 이머징 시장에서는. 또 한국만 보더라도 이 과잉 설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터키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카파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거품이 또 많이 아시아와 다른 이머징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주택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에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시아는 미국 상황과 매우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06년, 2007년에도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좀 달랐죠. 미국에서도. 많은 핵심 국가의 경우 여기 중국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임금 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낙관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브라질, 중국, 러시아에서 임금이 상승은 했지만 이 임금 상승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약간 금리가 인상이 됐죠. 또 중국에서는 이 외환 보유고에 대한 조건으로 인해서 이 약간 금리가 일어나서 또 인플레이율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됐습니다. 근데 모든 나라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글로벌 경제, 특히 이머징 시장에서 뭔가가 잘못 돌아갈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낙관론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석유 시장에 있어서 이 공급이 좀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 또 오페크 회원국이 또 많은 내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석유 수출 국가들은 이 느슨한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이 유가가 높게 책정이 돼야만 재정적으로 이 재정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인플레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그려봤는데요. 이머징 시장에서 물가가 상승이 되면은 이렇게 과열이 될 건데 정책이 좀 긴축 정책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또 브릭스 국가들이 조금 저성장으로 나갈 것이고 또 GDP 성장도 선진국에는 조금 더 저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점찍어 봤는데요. 어제 오늘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글로벌 경제는 어쨌건 회복을 할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은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가능성은 50%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 경기 과열이 되면은 2012년이 돼서 좀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저희가 20%로 잡았습니다. 이머징 시장에서의 물가 상승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2012년에는 이 성장률이 다 전 지역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시장이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특히 2012년 미국의 대선 이후에 뭔가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재정 적자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그 부채의 그 위험, 또 이 그 재정적인 그 채무 그 재조정의 어떤 사태가 유럽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20%로 잡았습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끼리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그 시나리오들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부작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구조조정이 유로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로존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머징 시장에게도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발표였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John. I think something interesting coming through the presentation is the combination of the exciting 발표 내용 중에 흥미로웠던 것은 이머징 시장의 역동적인 동향과 그것이 상품 가격과 유로존의 사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엔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 시간에 이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자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스콧 칼부시를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토론자로 예정되어 계시던 한국투자공사 스콧 칼부시는 지금 국회에 전략위원회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연사이신 라지브 비스워스 씨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감사합니다. 본 포럼의 주최 측에게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데일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 발표를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니 제가 간략하게 앞선 발표에 연이어서 이머징 마켓과 관련하여 글로벌 시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금융위기 이후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하루 동안에 많은 발표를 통해서 선진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은 이후에 이것이 우리의 미래 투자 전략과 기업 전략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 받으신 책자에 있는 관계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어진 시간 내에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나중에 패널 토의에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후 10년과 그 이후의 글로벌 전망을 요약하면서 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권력이 서구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빨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그 다음에는 한국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중국 등의 국가의 부상에서 이런 것을 보아왔습니다마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사뭇 다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의 전망이 크게 달라졌고 또 일본도 그 이전에도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 성장은 앞으로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미래 주도할 세력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기업들이 신속한 신사업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지역은 이머징 아시아입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도 향후 1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산유국인 걸프 국가들, 유가의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서 걸프 지역의 전망이 좋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미 지역에도 브라질과 같은 국가의 강한 성장세를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망을 요약해 드리자면 리스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저희가 선진국의 성장 전망에 있어서 별로 낙관적이지 않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2.5에서 3% 정도대를 중기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완만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모멘텀이 조성되면서 일단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완화책을 쓰고 있는데 내년까지 상황이 개선되면은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부 부채가 큽니다. 따라서 재정 통합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약들이 미국 경제의 측면에 있습니다. 로버트 루빈 전 장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것은 상당히 중차대하고 의미 깊은 과제입니다. 유로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전망 또한 제한적입니다. 2% 미만이지요. 여러 가지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들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대형 국가들, 영국, 스페인, 이태리를 보면은 이들이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들인데 이들 또한 상당한 재정 통합의 시기를 겪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본을 보시면 대지진으로 인해서 올해는 아마 0%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강력한 반등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제한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정부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시간이 지나면서 줄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바로 개도국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중국은 8에서 9%대의 성장을 중기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는 향후 10년 동안 8%대의 성장을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장기간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것입니다. 인도 경제는 또한 8에서 9%대 성장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중국보다도 경제 발전의 초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및 기타 국가를 따라잡는 것이 향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아시아의 양대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중국, 그 다음에 인도가 아시아 지역 많은 모멘텀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아시아는 연 7% 정도의 성장을 중기적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개도국을 보시면은 브릭 국가, 브라질과 러시아도 좋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가 계속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그 상품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브라질은 자원의 수출국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이 원자재를 더 많이 수출을 하죠. 그리고 중동 지역은 고유가가 지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아태 국가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들 국가를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기 전망은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별 동아시아 국가의 전망 그리고 특히나 한국도 여기에서 수혜자입니다만은 이들의 전망이 좋습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성장을 하면 그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 외 아태 지역의 선진국을 보자면은 호주인데 호주 또한 자원 수요가 중국과 인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입니다. 이미 호주에 이로 인해서 광업 부문의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장 축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미 브라질과 러시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혜국이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원 붐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그 다음으로 브릭 경제로 꼽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자원 수요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인구가 많고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탄실하게 성장하고 또 중산층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그 외에 그 규모가 큰 개도국과 비교한 표입니다만은 멕시코, 터키, 남아공 등도 현재 탄실한 성장을 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의 수혜자입니다. 특히나 어제 사이디 박사님이 중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정학적인 권력과 경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프만 연한 경제 관계를 보면은 그 축이 중국과 터키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키도 걸프 국가들이 고유가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또한 허브로서 아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계별로 섹터별로 살펴보시면은 기간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간시설의 붐이 향후 수년간 조성될 것인데 주로 중국과 인도가 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저희의 전망에 따르면은 중국의 기간시설 시장이 연 11% 성장을 할 것이며 인도의 경우에는 연 9%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도 인프라 부분에 빠른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여기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이머징 시장 간의 미래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가 금융 부분을 키워가면서 순금융 자산이 증대되면서 아시아 자금이 점점 아시아 지역의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기간시설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또 다른 지역에도 투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도국 간의 이러한 그 투자와 기간시설의 자금 흐름이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이 예를 들어서 아세안 국가들 내지는 인도네시아의 자원 개발 및 기간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업과 또 기간시설 개발입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다른 이머징 마켓에 제공할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또 수요도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야말로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리스크는 물론 정책상의 우려점이죠. 이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긴축 기조로 가져갈 것인데 물론 어느 정도로 축소하느냐는 국가마다 다를 것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 인플레율이 중국보다 높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이미 여러 조처를 통해 인플레를 억제하는 데 나섰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이로 인해서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조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보유고라든지 아니면은 정책 금리 특히나 하반기에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전망의 리스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20년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동양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지며 10년 후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빨간 바가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아직도 유럽연합과 미국보다 작은 규모입니다만은 10년, 15년 후를 보시면 중국 경제의 규모가 미국과 유럽연합을 뛰어넘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이 이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많은 아시아 국가에 이미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이 부상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고 10년 후, 15년 후 중국이 얼마나 성장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GDP는 향후 수년 동안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성장은 아시아 전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교역과 투자의 흐름에 있어서도 호재입니다. 또 한 가지 인도를 살펴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인도는 지금은 작아 보입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도 미국과 비교했을 때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후를 보시면 인도 경제의 규모가 지금의 중국의 경제 규모와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도 아시아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국가가 글로벌 경제를 바꾸는 동인이며 GDP 규모 면에서 선진국들이 과거 세계를 지배했다면은 이제는 그 힘의 축이 개도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OECD 국가들이 개도국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내에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GDP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개도국이나 OECD 국가들이나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미래는 이머징 마켓에 존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중국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설비 투자와 또 수출이 연 2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유통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여전히 8에서 9%의 연 성장률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륙 투자의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기간시설 발달 프로젝트가 내륙으로 옮길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도시 개발과 또 도시의 교통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중국 경제의 기저에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계속해서 중국은 8에서 9% 경제 성장을 하리라고 저희는 전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요 변화를 보자면은 중국의 해안 지역의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특히 해안 쪽의 인건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생산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많은 자금 투자가 일본과 한국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 외 타이완과 홍콩도 이러한 중국의 그 동쪽 연안 지방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저렴한 생산 기지의 이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기지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이전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내륙 쪽입니다. 많은 저가 노동력을 이용하는 생산 기지가 서쪽의 그 성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아세안입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미래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중국 투자 또한 남쪽으로 넘어가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또한 해안선을 활용할 것입니다. 물류상의 이유로 생산 기지를 좀 더 내륙으로 옮길 수가 없다면 고비용 내지는 고물류 비용 때문에 해안에 있어야 한다면 아세안이 수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이 아세안에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자원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성장의 세 번째 허브 또한 아시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인도, 그리고 세 번째는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점점 아세안 국가들은 투자 대상처로서 매력이 증가될 것입니다.
제가 다양한 슬라이드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책에 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한국 기업들의 미래의 기회는 아태 지역 이머징 마켓 내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다른 개도국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들의 중요한 교역과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초기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이를 통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많은 시장에서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해당 시장의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낯선 환경에서는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들 시장에 진출하지만은 빠른 속도로 해당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기회를 10분 활용하는 것이 한국 기업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뤄주셨는데요. 우선 두 분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확실한 것은 에머징 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주로 이 성장을 주도하겠지만 인도네시아나 또 다른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도 계속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라지브도 얘기했지만 인프라 투자 때문에 또 성장을 많이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차의 속도로 아주 빨리 이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새로운 가게에 대한 수요, 인프라에 대한 수요, 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다 이 기차를 빨리 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포크싱어 우디 게트리가 몇 년 전에 어떤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이 탈선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그 구멍을 안 보면은 계속 달리는 기차는 목적지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이 철도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규제 당국, 통화 당국, 정부 쪽이 되겠죠. 그리고 허점들 중에서는 인플레이율, 자산 거품, 사회적인 이주, 디스로케이션,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자본 유입, 또 국부 부채, 또 인구학적인 변화, 또 유로존의 사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허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머징 시장 그리고 또 이머징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장과 거시경제적인 정책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구축을 할 때 추가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성장의 파도를 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루비니 교수님이 금융위기를 아주 흔히 예견을 했는데 이런 성장과 하락의 이러한 시대를 아주 섬세하게 은근하게 이렇게 전환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장과 동반되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좀 마이클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어떠한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데 아시아에도 이 많은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또 인도나 중국에서도 이제 대출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너무나 쉽게 이 자본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머징 시장에게는 어떠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제가 느낀 것은 동아시아에서 저희가 요즘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앞으로 200년 동안에는 동아시아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에 대한 증가, 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은 은행에게 의존을 해서 이제 많은 대출을 받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자본시장에 더 의존해서 대출을 받지만은 아시아의 경우는 주로 은행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은행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개 역할을 많이 해줬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자본시장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요. 제가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은 두 분의 발표하신 분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머징 시장에 막대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수익을 노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좋은 기회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너무 성공을 해서 이머징 시장에 이 자본이 급속히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브릭스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본을 많이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되면은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급속한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이 자산 거품이 생겨서 이거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싱가포르에서 홍콩에서 북경에서 주택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지난 2년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계속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자산 버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은 레버리지가 늘어나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본이 유입이 되면은 그러면은 계속 주택 가격의 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산 거품이 생기고 또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생기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중앙은행 들이 요즘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죠. 또 정책 당국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다른 토론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아시아의 많은 중앙은행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각도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대차 대조표는 평형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머징 마켓 소비자들은 재정 상태가 건전합니다. 존이 얘기했다시피 다국적 기업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의 경우는 기록적인 수익과 아주 풍부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유럽 정부라든지 또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의 재정은 그리 좋지가 못합니다. 저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채권 운용사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 자산 관리 관점에서 또 청중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 관리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적인 또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3년에서 5년인데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 씨가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머징 마켓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 과정의 최대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과정이 원만하게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원만하지 않은 것은 동정의 다른 반대면, 즉 미국의 민간 부분에 차입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뉴 노멀입니다. 그리고 이 뉴 노멀이라는 길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이반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존 워커 씨가 여러 치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책 이반자들은 구조 개혁을 함에 있어서 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 이반자의 성향은 점진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과감한 조처를 취하기보다는 조금씩 해가는 것입니다. 실질 금리를 낮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져갈 텐데 이것이 투자자 관점에서 또 여러분과 같은 저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을 저축하는 쪽에서 저축하지 않는 쪽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이것이 장기 투자에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시사점은 많습니다. 투자자는 가능한 한 재무적인 억압, 즉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장과 국가를 피해가야 됩니다. 지금 그 고물가 상승 대비 해칭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환율 절하와 변동성 대비 해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 성장 잠재력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군 내에서도 차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글로벌 U 곡선은 그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를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그중 짧은 쪽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듀레이션 커브에서는 길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 간의 차이를 보자면은 앞서서는 금리 리스크는 선진국의 금리 리스크였고요. 그리고 신흥 국가들은 신용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이분법을 적용했었는데 이 이분법은 이제 모호해지고 있고 조만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안전한 스프레드를 추구하십시오. 이 신용 곡선의 위쪽을 가능한 한 지향을 하시고 특히나 이머징 시장에서 준 국공책 중에서서도 신용 등급이 높은 수익이 실현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이른바 이러한 안전한 스프레드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익스포저를 가져갈 때 그 가능한 한 수익 상승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가 깨끗하고 현금 흐름이 강한 종목을 찾으십시오. 이거는 투자의 기본입니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은 이머징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상품가 쪽을 보자면은 원자재 시장을 가치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구하는 섹터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섹터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을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가격 책정 구조가 있기는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관련하여 저평가된 내지는 공정평가된 통화를 가진 국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은 인플레를 퇴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과 현금 흐름이 탄탄한 국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있습니다만은 위안화, 호주 달러, 싱가포르 달러, 말레이시아 링기트 등이 뉴 노멀 시대의 투자자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핌코에서 수수료를 많이 안 받고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내보내는 신호, 또 이머징 시장의 중앙은행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헷갈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가 뭐 금리 인상 안 하겠다 또 얘기를 했고 또 한국은 인상을 했고 중국은 또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 중앙은행들이 에머징 아시아에서 좀 조율을 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자 각기 전투로 나가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태 지역은 제가 인플레이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도 설명을 했지만 나라마다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물가 상승 문제가 좀 심각하고 또 압박을 좀 덜 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이 물가 상승의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은 좀 다르게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에 대한 압박을 보면은 뭐 특정한 국가가 처해 있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뭐 국가가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뭐 긴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좀 없어졌어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 그 식품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인플레이율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원래 우려했던 것보다 몇 달 전보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긴축 정책을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진 않겠지만은 뭐 지금은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호주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뭐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4, 4분기 성장이 좀 큰 피해를 봤죠. 또 2, 4분기 그 데이터도 좀 소프트하기 때문에 호주의 그 중앙은행은 좀 긴축 정책을 취하다가 조금 느슨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완화했습니다. 사실 하반기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그 홍수의 그 피해가 또 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또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호주에서는 또 중앙은행이 좀 상황을 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기존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또 호주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금리에 대한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상황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나라마다 하반기에 취할 이 정책은 뭐 인도가 취할 정책과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이고요. 모든 그 이머징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각 나라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죠. 라지브 씨가 말씀하신 상당 부분과 저도 공감합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저마다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죠. 이보다 좀 더 광범위한 우려가 있는데 바로 정책 입안자들이 여러 부문에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보다 덜 적극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광범위한 시각에서 일을 보자면은 저는 위기가 한창일 때도 비교적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행동을 취할 것이다. 왜냐?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일하다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때에 비해서 압력은 더 커졌는데 제약이 더 많다고 입안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보면은 여전히 경제 성장세는 약하고 추가적인 조처는 취해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낮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 QE3가 실현이 된다면은 미국에서 이머징 아시아로 가는 그 투자 부분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사람들이 걱정하죠.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더디다면은 아시아 전역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아가 제대로 대응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18개월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높죠.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넘어와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러한 3차 양적 완화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은 혜택보다는 피해를 훨씬 더 많이 볼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쨌건 미국 그 시스템 안에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를 우리가 투입한다면 재정 정책을 취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연준이가 할 일이 아니라 상원이 해줄 일이죠.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정말 그 아시아의 큰 거인입니다.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시 경제적인 건전한 이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할 텐데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 그 중국 그 경기의 과열을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영기업이라든지 은행 제도라든지 거시 건전성을 갖고 있는 조치들, 도구들을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 그 경기 둔화 정책을 중국이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과 이 논의를 어떻게 연관시키면 좋을까요? 라지프 씨가 얘기한 저마다 통화 정책의 구사 속도가 다르다는 점과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조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이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머징 국가가 금리를 높이고 미국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면 그 격차로 인해서 이머징 국가의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얘기를 하자면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은 이러한 과잉 자본 유입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시 경제적인 감독 및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국가마다 이러한 상황에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어떤 국가는 최소 한도의 외환 보유고 요건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도입을 했고 투기성 핫머니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 방식을 취한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외환 해칭처럼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기업들은 해칭을 해야 되는 그 기저의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해칭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규율 면에서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기저의 익스포저를 커버하기 위해서 해칭한다는 것은 시장 규율 면에서는 좋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제약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어쨌거나 한국은 과잉 자본 유입에 지금까지 대응을 잘 해왔습니다마는 시장의 압력이 세서 한국이 이를 전적으로 다 다루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최 측에서 정리하라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특히나 유익한 논의였습니다. 다 함께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으면 합니다.
네, 역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신흥국에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한 회복 속도를 보여줬고 위기 속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키우고 있고 선진국 중심의 패권에서 그들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흥국들의 도전이 앞으로도 빛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네 번째 섹션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토론자로는 차란 어소시에이츠의 램차란 대표와 세계경영연구원의 전성철 대표이사 회장이 나섭니다. 영향력 있는 컨설턴트의 입을 통해 경영 전략의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전략 포럼 2011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조임정이었습니다.